좀 놀라운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사실 플랫폼이 우리 세상을 이렇게 지배할 것이라고까지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2009년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전 세계 이제 시가총액으로 1위부터 10위까지의 기업 중에서 소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부를 만한 회사들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이고요. C은 알파벳인데, 여러분, 알파벳은, 예, 구글입니다, 구글. 예, 두 개밖에 없었는데요. 나머지는 다 보시는 것처럼 뭐, 자원기업, 금융기업, 그다음에 뭐, 월마트나 뭐, 이런 이제 회사들이 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있는데요. 이후의 통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10년 만에 보시는 것처럼 10개 중에 7개가 이제 플랫폼 기업이 됐고요. 어, 뭐, 매출액 전망도 어마어마하다. 이제 그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2018년에 전망하기를 뭐 2025년에 플랫폼이 창출한 매출액이 60조 달러다. 예, 뭐, 우리 뭐, 쿠팡이라든지, 예,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예, 국내 기업들, 국내 기업들이 이제 창출하는 매출액이라든지 시가총액을 봐도, 거기에 이제 그런 플랫폼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플랫폼 비즈니스 총 매출액이 143조더라고요. 예, 어마어마한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거대 이제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에 기반해서 이제 성장하는 스타트업에게도 이러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상이 이제 확인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은 업력 10년 미만의 비상장 스타트업 중에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유니콘 기업들의 대부분이 이제 별표를 쳐놓은 이제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22년 7월 기준의 자료인데 이제 누적 23개의 유니콘 기업 중에서 예, 거의 대부분 17, 8개가 이제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기업 가치가 상당히 이제 그때 당시에 기준으로 좀 다 1조 원, 10억 달러 넘는 형태인데요. 좀 놀라운 사실은 이 회사들이 이제 기업 가치가 이 정도로 측정되었을 당시에 보시면 매출액 규모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비즈니스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 뭐 2, 3천억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많은 회사들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전통적인 기준에 봤을 때는 뭐 위험 기업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이제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업 가치를 달성했는가?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이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후에 여기에 있는 우리 뭐 토스라든지 그다음에 당근마켓 그리고 버킷플레이스와 같은 회사들이 예, 이미 이제 그 연간 2024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연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 19년에 매출액이 31억밖에 되지 않는데요. 오늘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2023년 기준으로 2024년도 마찬가지고요. 매출 1,300억에다가 영업이익 173억짜리 영업이익률이 15%에 육박하는 이런 이제 우량 기업으로 성장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와 이때 투자한 사람들의 안목이 상당히 이제 탁월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더더욱 이러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장 자체가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체계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제 디지털과 온라인 기반의 비즈니스인데, 이 플랫폼의 의미 자체가 결국엔 만남의 장인 거거든요. 우리가 가장 전통적인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플랫폼을 접했다라고 본다면 가장 최초의 것들이 결국 열차 플랫폼인 거고, 열차 플랫폼에서는 기차를 타고 내린 사람들이 물론 거기서 스쳐 지나가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어떤 장의 개념입니다. 장소의 개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과 온라인 기반으로 넘어가는 거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인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공통적인 목표는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서로 여러 명의 이제 여러 종류의 사용자 그룹이 있는데 그 사용자 그룹 간의 교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예, 교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일어난다. 여기서 교환이라고 하면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와 판매뿐만 아니라 정보도 교환하고요. 그다음에 소통도 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뭐 페이스북이 됐든 인스타그램이 됐든 카카오톡이 됐든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통을 하게 되죠. 근데 소통의 종류도 되게 많다. 유명한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이랑 평판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우리는 그야말로 뭐 우리 내 친구의 어떤 뭐 현재 어떤 뭐 상태, 뭘 먹고 있는지, 뭘 입고 있는지, 뭘 구경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랫폼에서 교환을 뭐 촉진하고 뭐 좀 더 되지 않던 교환을 하고 이런 관점에서 계속 이제 플랫폼에서 소위 혁신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런 혁신이라는 것이 앞에서 보셨던 플랫폼 기업 단독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생태계 관점에서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자들, 뭐 파트너 기업, 공급사 기업, 뭐 보완제 기업 이런 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플랫폼을 혁신 생태계의 핵심이다, 허브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런 혁신 생태계의 허브이자 기반이다라는 표현이 왜 이제 2010년대 이후이냐. 결국 그때 이후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이제 혁신이 많은 변화를 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혁신 생태계의 가장 그 최초의 어떤 뭐 대상 자체가 이제 모바일 혁신 생태계였다. 모바일 이코시스템이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보시더라도 가운데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구글 안드로이드나 iOS가 있고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뭐 단말기 업체,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 뭐 또 통신사 뭐 등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바일 혁신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는 온라인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사용자 그룹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전통적인 비즈니스와의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그룹이 두 개 이상입니다. 두 개 이상. 뭐 여기 지금 둘로 표현했는데 두 개 이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둘 사이가 이제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이제 직접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 가치 교환 활동이 온라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 직접 만나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이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사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플랫폼을 통해서 그 나의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용자들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이제 사용자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양측의 직접 거래를 점차적으로 꺼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가운데에서 뭐 감시도 하고, 안전도 보장하고, 신뢰도 보장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거두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걸 좀 멋진 말로, 예, 양측의 직접 거래는 안 된다. 예,
라고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되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초반에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 플랫폼들은 결국에는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직접 거래를 이제 불가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대신에, 상호작용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상호작용. 예. 뭐, 이제, 여러분들께서 쿠팡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뭐, 반품이나 이의 신청이나 뭐, 문의 같은 거 할 때 다 그 업체들이 하게 되죠. 예. 그런 것들 우리가 다이렉트 인터랙션이 일어나지만 직접 거래는 안 되는, 뭐, 이런 형태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다이렉트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교차 네트워크 효과라는 표현을 쓰고, 이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이제 플랫폼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정도로 이제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세 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관점에서 한 가지 첨예한 이슈가 결국에는 이제 음,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이 진짜로 그럼 우리가 플랫폼 OTT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정말 플랫폼이 맞냐 이거. 뭔가 이제 이 정의를 보시면 왼쪽에 이제 뭐 콘텐츠 제작사가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 소비자가 있을 거고요. 예. 둘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를 보고 넷플릭스에 이제 가입을 해서 영화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요 직접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건 맞는데 소위 이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활발하게 일어나냐. 즉 다시 말해서 다이렉트 인터랙션이라는 것이 활발하게 일어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조금 의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제 견해는 그리고 이 플랫폼의 정의를 제시한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OTT 플랫폼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둘 사이에 어떤 다이렉트 인터랙션 자체는 없거든요. 우리가 뭐 쿠팡에서 물건 샀을 때 반품 요청하거나 뭐 상태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견적 같은 거 할 때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되지만 우리가 남기는 리뷰 자체가 영화사의 그 서비스 컨텐츠의 뭐 어떤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뭐 사후적으로 다른 컨텐츠를 찍었을 때 그 전 컨텐츠에 대한 리뷰를 반영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그 사용자 그룹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으로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플랫폼으로 부르는 것들이 플랫폼이 아닌 경우가 꽤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상에서 디지털 상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디지털과 온라인을 제외하고는 과거의 플랫폼이라는 것이 그럼 없었냐? 오프라인 상에서 사용자 그룹 간의 교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자원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비즈니스가 없었냐? 있었습니다. 뭐냐? 가장 대표적인 오프라인 형태에서 일어나는 저런 사업 활동이 결국 백화점인 거죠. 네. 자, 백화점 잘 생각해 보시면 수많은 업체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보고 소비자들이 옵니다. 옷 사러 왔다가 신발도 사고 가방도 사고 밥도 먹습니다. 그리고 각 매장에서 상호작용 일어납니다. 직접적으로. 뭐 할인이 됐든 입어보고 뭐 평가를 하든 뭐 등등 일어나고요. 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옵니다. 그리고 백화점들은 이제 입점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제 수익을 확보하고 성장을 해 나가는 뭐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의에 따르면 백화점도 플랫폼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현재로서는 플랫폼은 이제 디지털과 온라인 기반이기 때문에
백화점은 이제 전통 비즈니스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예, 백화점은, 플랫폼은 양측 간 직접 거래는, 불가하지만, 직접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야 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튜브는 플랫폼입니다. 왜냐하면은, 플랫폼에 참여하는 이제 컨텐츠 제작사들이 사실은 그 컨텐츠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리뷰라든지 평가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넷플릭스는 그렇죠. 광고 뭐 등등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넷플릭스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을 보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정의를 따르지 않으면 뭐 넷플릭스나 또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정의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 연구에서의 어떤 파워라든지 그리고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 엄밀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지배적인 플랫폼의 특성이 이 세 가지에 의거해서 플랫폼이다 아니다를 이제 판단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들은 전통 비즈니스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통적으로 파이프라인 비즈니스를 보시는 것처럼 제조에서 유통, 소비자로 이렇게 일방향으로 흘러가는 형태입니다. 상호작용. 소비자가 제조사한테 직접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다 유통업체를 통해서 했었죠. 근데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는 양쪽이 다 고객이다. 그래서 이제 화살표의 방향이 이제 왕복형이고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제 파트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의 조정이 필요하고 외부 상호작용의 촉진이라든지 생태계 가치의 극대화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파이프라인 기업은 가운데 있던 제조사가 됐던 유통사가 됐던 둘 중에 하나가 힘을 가지고 자원을 통제하고 어떤 가치를 소위 이제 전유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했다면 이제 플랫폼 기업에서는 이제 조정의 개념, 조화롭게 잘 구성하는 거. 그래서 상당히 수평적인 파트너십이다. 그리고 생태 가치 극대화하는 측면에 있어서 가치를 전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이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수익 배분 비중이 70%가 여러분 앱 개발자입니다. 30%가 애플입니다. 이거 자체가 아까 보셨던 이 가치 전유와는 전혀 다르죠. 애플이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애플이 70%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만은, 공급업체가 70을 가고, 이게 이제 애플이 여기 가져간다는 식이서 이것은 바로 생태 가치의 극대화이자 가치의 공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가 상당하고 상당한 규모의 이제 투자가 이루어졌냐.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즉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가 좋은 플랫폼 비즈니스냐, 경영의 성과가 기대되고 미래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전통 비즈니스에서는 얼마나 매출이 일어났고, 수익성이 얼마나 안정적이면서,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영 지표들이 있습니다. 재고 회전율이라든지, 뭐, 어떤 주식 상장 기업이라면 주당 순이익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플랫폼 비즈니스는 얼마나 이 플랫폼을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냐 이 유저의 수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유저들이 얼마나 체류하느냐 잠깐 들어왔다 잠깐 나가는 것이 아니라 10분, 20분 이상 있다. 그리고 상당히 어떤 그 플랫폼에 접속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이용한다. 몰입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유튜브에서 우리가 광고 안 보다가 보다가 광고 안 보는 쪽으로 이제, 그래서 유료 모델로 전환되는 비율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강조하는 지표입니다. 이거 완전 지표가 다르죠. 그 측면에 있어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플랫폼들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것들의 지표가 현재로서는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앞에 보셨던 플랫폼 고유의 어떤 이 경영 지표에서 뭐 압도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거나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7가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 보셨던 이 정의의 이러한 이제 플랫폼에 속한 애들은 결국 7가지의 그 주요 특징이 있고 각각의 특징이 다 나타날 수는 없지만 어, 이런 특징들을 있는 잘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이제 좋은 플랫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플랫폼은 일단 사용자 수가 많아야 됩니다. 사용자 수가 많아야 뭐 거기에서 다양한 인터랙션도 일어나고 뭐 협력도 일어나고 쿠팡의 사용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그 쿠팡이 이제 좋은 플랫폼이다. 쿠팡을 썼을 때 사용자가 누리는 혜택이 더 크다라는 것들은 당연히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걸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그 네트워크 효과가 가장 사용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서비스나 제품을 누렸을 때 혜택이 커지는 것들 대표적인 게 팩스, 인터넷, 전화 이런 거거든요. 전화 이런 것들은 통신 이런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들이 연결돼 있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화의 회선을 활용하는 사람 가입자 수가 늘어날수록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 서비스를 쓰려고 한다. 니도 쓰고 내도 쓰고 뭐 그게 바로 이제 직접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한 개 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네트워크 효과를 우리가 직접적인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고요. 직접이 있으니까 간접이 있습니다. 간접. 간접은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뭐 스킵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이 직접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것은 특정 플랫폼의 사용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 수나 사용자 수가 늘어나는 걸 얘기를 한다면 간접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편에 나와는 다른 이유로 하지만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예, 사용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가치가 커진다. 그래서 반대편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릅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여러분들이 쿠팡을 쓰기 위해서는 쿠팡의 가입자 수도 많아야 중요하지만 쿠팡에 들어오는 공급자 수, 판매자 수도 많아야지 그 쿠팡의 가치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신용카드 가입자 수가 많아야 되고 동시에 가맹점 수도 많아야지 그 카드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카드를 발급해서 쓸 때가 많아야지 여러분 좋은 카드겠죠. 카드 사용 가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내가 카드 가입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그 카드를 쓰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야 우리 가게에 우리 식당에 올 겁니다. 비디오 게임 콘솔을 우리가 구매를 할 때도 자 닌텐도 위를 살 거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을 살 거냐 결국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내가 나중에 이 게임기를 가지고 게임을 많이 할 수 있는 게임기가 좋은 게임기다. 그래서 얼마나 이거 제품을 개발하는 게임사가 많고 그 게임사가 많은지 여부는
현재 출시돼서 내가 쓸 수 있는 게임 수가 얼마 많으면은 많을수록 좋은 게임기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 교차 네트워크 효과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좀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교차 네트워크 효과, 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커지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보완적인 제품 서비스의 품질이라든지 반대편에 사용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선순환입니다. 어떻게? 자, 보완제가 많다. 반대편에 뭐 아까 여기 보셨던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물건 구매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 생산자인데요. 큰 고객 기반, 사용자 수가 많으면 사용자 수를 우리가 고객 기반이라고 하는데요. 사용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재 생산들이 나도 그럼 여기에 게임을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게임을 개발해야겠다. 가입자 수가 많으니까 내가 여기서 물건을 팔아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동시에 예, 개발한 게임이 많고 물건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네이버 가지 않고 쿠팡 갑니다. 네이버에는 없는데 쿠팡이 있어요. 그럼 쿠팡 가죠. 그래서 이제 보안제의 가용성이 사용자에게 매력으로 작용함으로써 다시 이제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뭐 요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어 고객 기반과 보안제 간의 어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우리가 이제 셀프 리인포르싱 사이클이라고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베이, 가입자 수, 판매자 수, 가입자 수, 그다음 판매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인다이렉트 크로스 사이드 네트워크 이펙트가 생기고 또 같은 사이드에 있는 가입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서비스 품질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신뢰성에 대한 투자를 하겠죠. 또 혜택이 커지고 있고. 아마존도 마찬가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뿐만 아니라 광고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광고 개발 업체들도 포함되어 있고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네트워크 효과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객들이 네트워크 효과가 크면 클수록 고객들이 그 해당 플랫폼에만 예,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멋진 말로 고객들이 특정 플랫폼에 만 이제 매몰되어 있다, 집착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고객 잠금 효과라고 하고요. 고객이 잠겨졌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이 안 된다, 전환이 안 된다. 그래서 스위칭 코스트가 되게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효과가 커스터머 락인이 되고 스위칭 코스트를 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플랫폼에서의 네트워크 효과는 온라인이고 디지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소위 여기서 보시는 투입분의 산출. 예. 이제 L은 여기서 레이버, Q는 퀀티티, 수량을 얘기하는데 투입분의 산출이 비율이 계속 증가합니다. 지금 우리 수업에 3명밖에 접속을 안 해 있지만 이 수업에 여러분 100명, 200명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의실에서 하는 것보다 이 네트워크 효과의 크기가 계속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지만 여기 뭐 100명, 200명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수업을 듣는데 강의실에 비해서 뭐 퀄리티가 멀어서 안 들린다, 뭐, 어,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인다, 이런 식별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문제는 없다, 이거죠.
이게 이제 플랫폼과 같이 온라인과 디지털에서 일어나는 비즈니스에서의 네트워크, 그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을 하긴 하는데 원래는 수학 체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닭을 많이 키우고 알을 많이 낳고 싶어도 밀집 사육도의 밀집도가 사육의 밀집도가 높아지면 닭들이 폐사합니다. 환경이 나빠지니까. 그건 수학 체감의 법칙이거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농산물 수확량을 늘리고 싶어서 땅에다가 벼를 빽빽하게 심어도 모를 나중에 수확할 때는 지력이 약해져가지고 수확량에 한정이 오잖아요. 원래 그래서 이제 전통산업 같은 경우에 특히 농업 같은 경우 수학 체감의 법칙이 강했는데 이 디지털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수학 체증의 법칙이 이제 성립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구매자나 참여자들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수학체 증의 법칙을 하게 되면 원가 절감도 되게 용이해지거든요. 규모의 경제효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유명한 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달성하지 못한 플랫폼은 퇴출되고, 이런 것들을 달성한 플랫폼은 살아남는, 대신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독점할 수 있는 이제 부익부 빈익빈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죠. 이 분익부 빈익빈의 진행 패턴은 서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언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유율 격차가 벌어졌을 때. 그래서 기업들은 만약에 플랫폼으로서 경쟁을 하고 있다면 선두 플랫폼 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2등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선발 기업과의 격차를 그렇게 많이 격차가 그렇게 커지지 않도록 되게 노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합 구역에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합 구역은 어느 기업도 결정적인 우위를 갖고 있지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1등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저 경합 구역을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막 투자를 합니다. 좀 더 커스터머들을 끌어들이고 좀 더 스위칭 코스를 높이기 위해. 그게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일정 수준 이상 좀 더 넓은 형태의 어떤 점유율 격차가 발생할 건데 그 구간을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해당 지점을 그럼 이 티핑 포인트가 발생하면은 급속하게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위너 테이크스 올이 현상이런 부익부 빈익빈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 때문에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이런 패턴 때문에 소위 이제 쿠팡이라는 회사가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한 거고 지금은 제 판단에서는 그 온라인 쇼핑과 이커머스에 있어서는 국내 시장에는 적어도 티핑 포인트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쿠팡을 쓰고 있고 예, 네이버가 됐든 뭐가 있을까요? 또 뭐 다른 이커머스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들이 이런 패턴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그룹이 두 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two-sided market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그러면 두 개의 사용자 그룹이 있는데 이렇게 이 플랫폼에서는 누구를 끌어들여야 되냐 먼저 누구를 먼저 끌어들여야 이 플랫폼이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 끌어들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거 맞는 말입니다. 다만 모든 기업들은 다 돈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이게 크로스사이드 네트워크 이펙트가 발생한다면 누구를 먼저 끌어들이면 반대편은 자동으로 따라올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고. 만약에 그러하다면, 예, 어느 사용자 그룹을 빨리 끌어들일 것인지, 먼저 끌어들일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전략적으로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멋진 말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두 개의 사용자 그룹이 있는데, 예, 누구에게 인센티브를 참여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사용자 그룹을 우리가 보조자 그룹, 예, subsidy side라고 부르고요. subsidy side가 아닌 쪽, 예, 을 우리가 지불자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플랫폼 사용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집단이 되겠습니다. 분야마다 다릅니다. 신용카드 플랫폼 관점에 있어서는 상점들이 수수료를 냅니다. 카드 회사에. 그래서 상점들이, 자영업자들이 지불자가 되는 거고. 우리도 물론 연회비를 내긴 하지만 그 연회비는 거래에 따른 연회비가 아니라 가입에 따른 어떤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연회비이기 때문에 거래에 있어서는 우리는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또 거래하게 되면 포인트를 적립받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라고, 아니, 보조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야별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 사용자 그룹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음식 배달 앱 같은 것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음식 배달 앱을 쓰는 사람들이 식당과 소비자가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그 배달을 하는 그 배달 라이더들도 사실은 독자적인 주체입니다. 우리가 이 플랫폼이 없을 때 소위 이제 중국집에서 배달하시는 분들은 사실 중국집에서 고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달 라이더라는 것이 없을 텐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프리랜서로 뛰거나 아니면 뭐 업체에 속해 있거나 뭐 바로고라든지 부릉이라든지 예, 또 뭐 지역 배달 대행 업체도 있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광고 업체도 여기에 들어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의 사용자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플랫폼의 예, 특성을 우리가 투사이드 마켓에서 투사이드 마켓에서 예, 멀티 사이드 마켓으로 이제 진화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